지원 연구회 및 첫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성장지원 연구회는 저희 연구와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회복적 그런 교육과 그리고 회복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혼자서 고민을 하거나 그리고 혼자서 무언가를 실행을 할 때 굉장히 어렵거나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지금 이 세미나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의논하고 자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오늘 이 세미나가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적인 철학을 뭔가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저에게 주신 격려와 응원 덕분에 이렇게 이 자리를 용기 있게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 학교폭력에 관련된 일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이나 이렇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든지 지자체,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그런 협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서 같이 한번 어울리게 되면은 조금씩은 뭔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이전에는 요구자의 역할이었다면은 지금은 협력자의 역할로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는 조력자의 역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라든지 기관에서는 뭔가 전문적인 역할이 돼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 자녀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사회적 부모가 되어서 조금 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미나는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첫 세미나를 열어주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청소년 경찰학교 이수인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공들여서 어렵게 모셔온 소장님이 계세요. 이유선 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말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한 명씩 소개해 드리면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한영신 대표님의 그 초대로 여기를 오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대표님께서 한 20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낚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정말 제가 또 지난번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인사드리기가 그런데 이지원 의원님께는 제가 조금 제가 작년에 좀 쫄랐죠. 저희 경찰학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금 힘 좀 써주세요 라고 쫄랐는데 오늘 여기서 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 자녀를 키우느라 다들 애쓰시고 계시고 또 내 자녀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교통, 녹색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운영위원 어머님들 다 현장에서 내 아이처럼 케어해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상 제 경찰학교에는 두 가지 수업을 하거든요. 체험형 수업과 특별교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수업은 학교
고학력 가해 학생과 부모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해마다 저희에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아니고 25년에는 10월에 교육이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얘기하면 어떤 숫자인지 한번 화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평일에 200에서 300건, 네, 주말에 700에서 800건.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가출요? 큰일 납니다. 네, 저희 112 신고 건수입니다. 112 신고 건수인데 저희가 청소년 파트에 있다 보니까 매일 출근하면 청소년 파트에 예를 들어서 비행부터 사건까지 해서 저희가 일일이 모니터링을 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면담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 방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도 딱 해보니까 처음인데 나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말 100% 공감했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엄마 아빠 아들 딸 처음이었어요.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말은 개똥도 안 얘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봐 달라고 할 때 옆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관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언제 너희가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너희 곁에 있어주기를 원했니? 라고 물으니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아빠는 엄마가 못 오면 아빠가 우산도 들고 마중도 나와주고 하는데 나는 아무도 없었어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집에 가도 그냥 뭐 엄마가 사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먹고 그럼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요 엄마 아빠 힘이 없어도 그러니까 힘을 빌리지 않아도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나가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모이는 예전에 광고 아마 저 이상 세대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광고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개고생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저도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정말 그 부모님께 묻고 싶은데 이제는 아이들이 집단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 아니라 원룸이 이미 선배 혹은 친구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원룸에서 이 친구들이 뭘 할까요?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 역할 못 해줬으니까 언니가 오빠가 그 역할을 해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잘해줘요. 네. 그런데 지나면 세상에 문제 없다고 그 아이들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뭐다? 나도 모르게 범죄, 청소년 비행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게 비행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집에 있어 봐야
아버지 술 먹고 와서 땡밥 무리고 엄마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다 하고 어차피 집에서도 대화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언니가 나한테 일을 시켜도 그냥 그 언니는 나를 이해해주고 돌아줘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내 이야기 좀 들어줘,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내 아이랑 정말 진심으로 소통하고 내 아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신 적이 있는지. 아까 여기를 걸어오면서 어떤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 부모님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요. 이게 동성애 자매예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그 말에 정말 그 어머님은 그 가정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높으신 분들이 계셔서 긴장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네. 제가 아이들하고 놀 때는 긴장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너무 네, 계시니까 네,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이유선 소장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해답을 던져주고 가지는 않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아이를 그리고 내 주변의 아이를 내 아이 같이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청소년 우리 이제 112 들어오면서 그 모니터링을 하면 가장 큰 게 가출입니다. 가출, 도박. 예전에는 신체폭력 이런 것도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는 예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출을 해서 모여서 거기에서 그룹이 되어지고 그 그룹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게 뭐 잘못이에요? 제가 뭘요? 적반하장식으로 그리고 또 엄주, 흡연 정말 심각합니다. 이 원룸을 얻을 수 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루트를 통해서 원룸을 얻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가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구해줬는데 왜 네가 나서서 지랄이야? 우리 엄마가 해줬어. 근데 뭐가 뭐야? 왜 그래? 이렇게. 근데 거기 가서 현장을 가서 보면 문도 물론 안 열어주지만 저희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다 보니까 영장 가져갈 수 없어요. 아이들이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SNS가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에게 첩보를 줘요. 선생님, 여기 어디 원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생님 빨리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도 잠복 공부도 서보고 하지만 그 현장을 덮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추정을 하고 거기에 있던 아이들의 진술을 듣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해체를 시키고 해나가는 거. 여기서 생각할 게 과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아무리 내 아이가 버겁다 한다 한들 원룸을 어디서 보내준다는 거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엄주, 흡연. 예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뚫린 집 많아요. 그래, 뚫린 집 어디야? 네, 할매들 일하는 데는 다 뚫렸어요. 할매들 잘 몰라요. 하긴 안 해? 할매들 뭐 알아야죠. 이렇게요. 그러면 삽시간에 바이러스처럼 싹 퍼져요. 야, 어디에? 예를 들어서 형곡동에, 사곡동에
야 뚫린 집 어디야? 그럼 거기 해요. 그럼 저희가 단속하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그런 집들이 사라지니까 끝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어른들의 욕심.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물론 대리 구매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있지만 편의점에서 형식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야식을 좀 확인해요. 확인은 해요. 절차는 다 밟고 가요. 그런데 사실상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또래거나 선배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담배 쉽게 구해요. 술 쉽게 구해요. 최근에 한 아이가 술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왜? 라고 물었더니 그냥 술을 먹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그냥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느껴보고 싶은 거 호기심 좋아. 근데 너희 학교 하교길이나 저녁에 학원 마치고 주치자들을 한 봤니? 어때?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 라고 했더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좀 더 심한 말도 하긴 했지만 그렇죠? 라고 했어요. 자, 너희는 아직 어른 아니야. 아직 판단도 안 되고 아직 성장도 아직 미숙한데 너희가 그 술 호기심을 먹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2차, 3차에 언제 노출될 수 있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저씨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들 엎어져 있어도 별 마음도 그렇지 않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있으면 신고 들어오자.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 나서서 어떻게 안전하게 기각을 시키고 한다.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너희 이렇게 예쁜데 자, 술 마시고 어디 처박혀 있는 거 봤다. 한번 마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너네 술 먹고 싶은데 어떻게 사? 저희는 못 사죠. 그럼 누가 사? 네, 저희 동기들 중에 등치 큰 애들 있어요. 걔네들이 가면 그냥 원스톱이라. 확인 안 해? 등치가 크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여기 다 어른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거. 그리고 요즘은 SNS가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구미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대전에 있는 친구가 구미 오고 대구에 있는 친구가 구미 오고 구미에 있는 친구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리고 요즘은 또 쉽게 돈을 벌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당근이라든지 번개장터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해서 그거를 물론 이 아이는 손재주가 좋았던 친구가 물론 전체를 아우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오늘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제조를 해요. 처음에는 그런 좋은 뜻으로 했어요. 그래서 더 고가로 팔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되니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 있는 멀쩡한 자전거들을 절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다시 그대로 올리면 노출이 되니까 이거를 다시 개조를 해서 판매를 하러 가고 또 판매글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거 사기일 수도 있고 하니까 가지고 와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친구, 저기 경기도까지 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쉽게 돈을 던질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또 부모님 중에는 미안한 마음이 예, 반갑습니다. 저 경상북도의
교육위이고요. 대변인 맡고 있는 윤종호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영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프리카 속담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서는 진짜 아이들만으로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 가까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친구들, 말 그대로 학생들을 봤을 때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이의 미래가 지켜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이제 많은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도영 총리 한도영 모시고 우리 시연들에게 몇 분 오셨는데 실은 우리가 정책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도영이는 우리 학생 마음 건강해가지고 저도 얼마 전에 또 아이들 눈 건강에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진짜 관심 속에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청소년들 선도 활동을 한 20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집에 찾아가 봤는데 진짜 이런 분들이 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다시 성장하고 바르게 미래를 또 설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우리 도 차원에서도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교수님이 경찰에서 오셨는데 모든 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요즘같이 AI 시대 그리고 SNS로 모든 것을 거기에 온통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휴대폰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겠느냐. 우리 집에서도 이제 같이 전부 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는 조용하면은 각자가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각박한 시대에 살겠느냐. 아까 앞서서 우리 교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에 가면은 부모님은 직장에 가고 계시고 또 학원에 선생님 그야말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 다음에 사랑과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한영신 대표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는데 중추적인 그 시대가 청소년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때는 청소년이라 그러면은 그야말로 고등학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조금만 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적으로 청소년 바라볼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마 좀 가져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 한 분 한 분 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 역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육 환경 개선, 처우 개선에 더욱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키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저는 아이들 태어났을 때 1살 때, 2살 때 사진들을 거실에다 놨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 얼굴 보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을 때를 기억하고 그 아이와 지금 아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보낸 것 같아요. 다행히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사춘기가 잦아들면서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돌아와서 참으로 다행이었고 아까 말씀 중에 부모가 처음이다라고 했는데요. 저희 아이는 그 말을 제가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 말 듣기 싫다고 그 말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제목에는 있지만 청소년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은 저는 좀 달라요. 이건 사회의 문제이지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잠깐 노트를 봤는데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성인들도 저희들도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배우지 못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개파고고 별난 사람인지를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을 끝까지 들어볼 거고 거기에 있는 감정 조절에 대해서 나부터 어떻게 적응할 건가, 나부터 어떻게 조절할 건가, 내가 해보고 내 아이들한테 혹은 다른 이들한테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아빠들도 오고 싶으셨을 거고 평일 낮 시간이라서 오지 못하셨을 텐데요. 오늘 여기 미디어 디펜스의 김준열 대표 나와 계신데 좋은 기사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아버님들한테도 전달해서 이 문제를 우리 지역사회에서 조금만 반향이라도 일으키고 디딤돌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영신 대표님이 해야 될 게 많은데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할까봐 짧게 해달라고 아까 부탁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렇게 제가 아까 교수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다가 사회적 부모가 무엇인지도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난 게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에서 해결책이 뭐였냐면 부모가 바뀌었더니 아이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사회적 부모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같이 뭐 얘기도 듣고 했는데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소개할 때 우리 미디어 디펜스 김종열 대표입니다. 최종열 아닙니다. 이 첨단 장비를 갖추고 갖고 있는 우리 미디어 디펜스 김종열 대표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경위님 말씀하실 때 높으신 분들 많이 왔다고 했는데 진짜 높으신 분들 많네요. 우리 한영신 대표님 존경합니다. 아니 저희 의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들을 다 모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 우리 학부모 회장님들 다 오시는 거고요. 원영위원장님 그리고 각 단체 우리 아이들을 연관되어 있는 단체장님들 다 오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좋은 소통하시고 또 많이 배우셔서 우리 아이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공감우리의 이유선 소장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표님과 작게 기획을 했습니다. 몇 분을 모셔놓고 저희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기획을 했는데 지금 약간 저희 그림과 너무 다른 현장에 제가 지금 와 있어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또 한 대표님의 이 구미에서의 영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강연의 제목은 지금 왜 감정기반 사회정서인가? 사회정서 교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제는 아이를 혼자 키우지 않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지 않겠다는 거는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 대한 문제를 한 개인에게 남겨두지 않겠다는 선언 같은 거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거를 이제 좀 흐름을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강의를 기획을 할 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어떤 내용을 전달 드리면 이렇게 추운데 먼 길을 오셔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저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던가 뭐 명확한 해답을 드리려고 온 건 아닙니다. 대신에 아이들의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커다란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각자 지금 다 다른 위치에 계시거든요. 뭐 부모이기도 하고, 어디 학교의 장이시기도 하고, 어디 단체의 장이시기도 하고,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이기도 하시고, 정책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장에 계신 분들인데, 각자 내 위치에서 오늘 내가 내 현장으로 어떤 질문을 가지고 갈까?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눠드린 준비한 자료집이 있거든요. 앞쪽에는 간단하게 오늘 강연에 대한 요약이 있어요. 근데 듣고 가시면 우리는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실 수 있도록 요약이 되어 있는 자료집이 있고, 조금 넘겨보시면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중간에 우리 같이 기록해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거기를 펴셔서 함께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것만으로는 머리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내 위치에서 내가 기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내 눈으로 그걸 보고 여기에 각인시키는 것까지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와 부모와 교사를 위한 감정 교육을 현장에서 1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아동가족학으로 석박사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전공한 거는 아동가족학 중에서도 가족학이에요. 그리고 세부 전공은 가족사회학입니다. 가족사회학은 가족 안에서의 역동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 가족 안에서의 규칙과 규범과 역할과 관계, 이 구조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특히 가족사회학 쪽에서 감정과 관련된 데 관심이 있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해왔거든요.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는 한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족 내에서의 관계와 역할과 압박과 이런 모든 것이 작용을 하면서 그 가족 안에서 그 감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개인에게서 이 감정의 문제를 구조로 옮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볼 때 여기도 비슷한 전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가족에 대한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족의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는 그런 거죠. 부모는 부모 위치에 잘 있나? 아이는 아이의 위치에 잘 있나? 역할적인 부분이 잘 기능하고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개인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환경이, 패턴이 그 가족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여가부나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겠죠. 그 가족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족부터 학생들이 있는 가족, 그다음에 뭐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예비 부모, 뭐 미혼모, 리틀맘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공급하는 일을 해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답답했던 건 그거였어요. 사실 배운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학문적으로 배운 것은 이거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데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나라에서 원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출산을 해결해야 되고 가족이 해체되지 않게 붙여놔야 되는 거고 이런 방향들이 은근히 있었기 때문에 갑갑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마치자마자 뛰쳐나와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옴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감정교육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자라는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 안에서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평안해야지 밖에서도 일이 잘 되는데 아이들도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부터 촉발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은 그거를 한 개인에게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봐야 되는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그 구조나 환경에 대한 이가 굉장히 적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심리학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에서는 보통 1:1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치료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한 환경도 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족 사회학이거든요. 저희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감정을 다루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어요.
시중에 감정 교육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좋아요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무엇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취하고 있는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그 시선을 좀 더 다른 곳으로 옮겨보는 거, 그게 제가 우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해결책을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이동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아, 요즘 애들 진짜 이상해. 뭐가 문제지? 도대체 얘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질문이 반복이 되면 우리는 뭘 계속 각인하게 되냐면 아이의 문제,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문제, 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문제, 이렇게 개인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탓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질문을 옮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 사람은 다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화가 났는데 소리 지르고 이거 집어 던질 건지, 나 너무 지금 기분이 안 좋아라고 말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예시로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은 선택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이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은지,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은지, 이거로 질문을 옮겨가게 되면 한 개인의 탓이 아니라 우리는 구조나 환경이나 패턴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 기록지를 이제 우리 한번 사용해 볼게요. 기록지 첫 페이지 그 첫 문항을 보시면 우리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많은 장면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 왔을 거거든요. 내 아이에 대한 문제, 내가 가르치는 아이에 대한 문제, 내가 들어왔던 아이들의 문제, 내가 관리해야 하는 아이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문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는지를 첫 번째 문항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세요. 어렵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 녀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쟤의 문제야. 쟤는 항상 저래. 이런 생각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거든요. 페이지가 8페이지에 있네요. 우리 항상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가 문제야. 우리 반 애들 너무 꼴통이야. 부모가, 교사가 더 잘했어야 되지 않아? 시스템이 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우리는 어디에다가 탓을 하고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2번의 문항이에요. 떠오르는 장면 하나를 거기에 적어 보시는 겁니다. 아이가 문제라고 한다면 아까 기조과학을 하셨던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처럼 뭐 아이들의 돈을 뺏는 아이라던가 주변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죠. 저는 교생 실습을 예전에 갔을 때 볼펜으로 온몸에 문신을 그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텀블러에다가 소주를 담아와서 절대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깨우면 다친다고. 그게 그런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다룰 만한 환경적인 시스템적인 역량이 우리가 부족한 건지, 교사가 서툴러서 못 다루고 있는 건지, 부모가 잘못 키운 건지,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 하나를 거기에 가볍게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장면을 딱 떠올리시면서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지? 쟤 너무 싫다. 쟤만 우리 반에서 없으면 좋겠다. 내 새끼지만 진짜 꼴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내 아이가 그렇다면 무기력할 수 있거든요. 무력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분노가 일 수도 있고요. 짜증일 수도 있고요. 아이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랬던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남겨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책임을 두고 있었나 가볍게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탓을 하면서 문제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조로 옮겨본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학교 탓을 하고 학교에서는 가정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학교에나 뭐 정책하시는 분들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반복되고 책임이 돌고 있을 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의 감정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아이를 잘 못 다루니까 학교에서 좀 잘 해줘야 되지 않아요? 선생님이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은 집에서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관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책임을 떠미는 순간 아이들의 감정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한 대표님이 학폭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폭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고 싶어졌어요. 우리는 폭력을 되게 좁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때리고, 욕하고, 무엇을 빼앗거나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큰 폭력을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폭력이라는 것이 드러나야지 우리 눈앞에 오는데, 드러나기 전에는 이 폭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폭력이 항상 드러난 다음에 우리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신속히 처리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고 종결을 해요. 필요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감정은 어디에서 다뤄지게 될까요? 폭력이 되게 조용하게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이 신속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빨리 사건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폭력은 일상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나는 원래 그래. 쟤는 항상 저랬었어. 너는 예민하게 왜 그러니? 너 진짜 유별나다. 그게 뭐가 그렇게 슬퍼?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들이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누적이 되면 이게 조용한 폭력으로 쌓여요. 왜? 아이가 감정을 느낄 자격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아이의 자리에다가 저희를 갖다 넣어도 돼요. 저희도 계속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일상에서 폭력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며들고 우리는 거기에 되게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 점점 감정이 읽히지 않고 처리되지 않으면서 감정은 계속 눌려가게 돼요.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빨리 그냥 입 다무는 게 좋은 거구나. 안전한 거구나. 아이들은 선택지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폭력은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폭력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자신을 향한 폭력이 있습니다. 난 원래 그래. 난 요명 요꼴이지. 내가 그렇지 뭐. 자신을 향한 폭력이 있어요. 이런 말들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은연중에 나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타인을 향한 폭력이 있어요. 너는 왜 그래? 아이한테 너는 항상 그래. 또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들. 타인을 향한 일상 속의 폭력이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감정이 사회까지 이어집니다. 사회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말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되면 이 시점까지 오게 되면 아이도 어른도 이제 포기하게 돼요.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폭력이에요. 구조적인 폭력이라는 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거든요.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때렸거나 누가 고성을 질렀거나 처벌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보고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사람의 감정이 다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흘러가면서 지나가 버리는 상황, 패턴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빨리 밥 먹어 일단 밥 먹어. 나중에 얘기해. 근데 이게 한 번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엄마도 지치고 힘들어요. 항상 아이의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의도와 상관이 없이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아, 내 감정은 밀어놔야 되는 거구나. 엄마한테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구나. 나 밥 먹이는 거 빨리 엄마 드라마 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다음으로 이제 감정적인 처리를 다루는 것을 배우는 곳이 학교인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들이 싸웠습니다. 누가 누구를 밀었어요. 그랬을 때 왜 밀었는지, 밀린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루지 않고 밀었어 막 싸우고 있으면 그만해 빨리 사과하고 앉아 수업해야 돼 라고 아이의 감정을 질서 뒤로 밀어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집에서도 감정이 밀렸고 학교에서도 질서를 위해 수업을 위해 감정이 닫혀버리거든요. 우리는 아이들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틈을 주지 않고 우리는 일상을 빨리빨리 돌아가 버립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향한 이런 폭력의 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는 뭘까요? 집에서 배워야죠. 학교에서 해야죠.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개인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흘러온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구조적인 폭력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얘들이 왜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말하면 되는데 다르게 표현하고 얘는 너무 사회성이 없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항상. 그런데 이제부터는 질문을 바꿔보는 거예요. 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로 질문을 옮겨보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아이의 행동, 그 행동 안에는 항상 감정이 숨겨져 있거든요. 반복적인 감정은 반복적인 어떤 조건을 동반해요, 항상. 그래서 아이를 관찰해 보시면 아이의 감정을 자극하는 트리거가 늘 있거든요. 그게 당겨졌을 때 아이가 어떤 우리가 싫어하는 문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열받는지 우리 알거든요. 그 사람의 트리거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서 그 사람이 화가 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건드리고 싶을 때 우리는 그렇게 건드릴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과 패턴에 의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구조로 질문을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정은 신호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감정을 되게 고쳐줘야 하고 참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통제해야 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정을 신호예요.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는 외부적으로 뭔가 나를 위협하는 요소가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내가 뭔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는 타인이 나를 함부로 나의 경계를 침범해 오면서 나를 무시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는 뭔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환경 안에 내가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외부의 환경으로 인한 나의 반응, 나에게 보내는 신호. 지금 너 위험해. 지금 네가 되게 답답한 상황에 있어. 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되게 꽉 막힌 상황이네. 이런 신호를 보이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감정을 관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감정 관리가 되게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약간 구분을 해보려고 해요. 감정 관리라는 의미에는 감정은 내가 통제해야 되고 뭔가 참아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치워둬야 되고 이성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관리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여겨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회정서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감정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 신호를 잘 읽고 신호를 해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감정을 신호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게 감정을 신호로 보게 되면 우리의 질문이 이동했죠.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너가 잘 조절해야지. 친구를 잘 공감해야지. 너는 왜 이렇게 쭈뼛쭈뼛해? 너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똑바로 말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그러니까 개인을 탓했던 그 시선이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하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왜 꼭 이렇게 말을 하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구조를 보려고 노력하는 시선인 거예요. 이건 약간 공감과도 관련되는데요. 인지적 공감 능력인 거거든요.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구조를 보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인지적 공감 능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능력이 아이들 안에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 아이들도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볼 때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이렇게 자책하지 않고 되게 좁은 시야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거든요. 감정 기반 사회 정서라는 말은 이 감정 기반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궁금하실 거예요. 사회 정서 교육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요즘에 하거든요. 사회 정서 역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뭘까요? 사회 정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고 감정 기반이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제가 감정 교육의 현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교육은 점점 많아지는데 이 교육이 효과가 없는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께 효과 있다는 말 드린 게 아니에요. 왜 교육이 효과가 없을까? 그 구조적인 문제를 또 파악해 봐야 되겠죠. 구조가 잘 갖춰지면 어떤 교육을 넣어도 잘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 정서, 사회성 이런 것이 되게 보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되게 잘해보고 싶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스킬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대화하세요.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세요. 호흡법을 가르쳐주고 대화를 알려주고 기술적인 것을 알려줘요. 물론 그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은 이 사회정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없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아이들이 너 이럴 땐 이렇게 해 라고 알려줬는데 그것과 약간 다른 상황에 처하면 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바탕을 잘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토대를 만들어줘야지 그 위에서 사회정서 역량이 자라나거든요. 그 토대가 감정이에요. 그 토대가 감정인데 정확하게는 감정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이에요. 자라시면서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들어주셨나요? 내가 감정을 말할 때 자르지 않고 혹은 내 감정을 막 너는 뭐가 그렇게 무섭니? 막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잘 수용하고 공감해 주셨나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아이가 자꾸 자기의 감정을 토로한다고 느끼시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해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시끄러워, 밥이나 먹어, 나중에 얘기해. 지금 그게 중요해? 이거부터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보통 입을 닫았거든요. 다시 현장으로 와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입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많이 닫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사회정서 역량이 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한 대표님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토대를 만드는 거. 아이들이, 어른들이, 교사가, 부모가 우리의 감정을 안전하게 느끼는 거. 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갈등이 생기고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관계가 깨지지 않아. 처벌받지 않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아. 말해도 괜찮아. 이런 안정감이 있어야지 그 위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들만 틈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구조라는 거 안에는 부모도 들어가고 교사도 들어가고 어른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아이들의 구조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감정이 안전한 환경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보통 저희가 감정교육을 들어가 보면 유아부터 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기분이 어때요?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을 느껴요? 모르겠는데요. 별로 안 느끼는데요. 그냥 그런데요.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너무 반가웠어요. 설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나는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을 감정으로 언어화해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말을 해본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긍정적인, 그냥 뭐 비난받거나 무시당하거나 하지 않는 이 환경적인 반응이 항상 괜찮았던 사람들은 쉽게 말해요. 근데 저도 감정적인 표현을 원활하게 되게 잘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정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교육을 한 개도 받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느낀다는 것을 굉장히 조리 있게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잘할 수 있었던 환경과 구조와 패턴이 이 사람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이거는 환경 결정 이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복합적인 영향이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다 걸러들일 수 있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시각을. 그러면 감정이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을 아이가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거는 개인의 역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우리는 개인의 역량처럼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아이는 착한 아이, 좋은 아이, 못하는 아이는 부족한 아이, 이게 잘 안 되는 아이, 이렇게 낙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환경의 산물이에요.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생태계의 산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우리는 아이 탓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뒤에 떨어지고 좀 더 높은 시야에서 아이를 둘러싼 생태계를 볼 수 있게 돼요. 이 아이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지? 이 아이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이 아이는 어떤 시스템 안에 있지? 그리고 아주 작게는 내가 부모거나 교사이거나 할 때 아이와 대화를 할 때 대화하는 패턴 자체도 바꿔줄 수 있어요. 부모라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좀 말할 수 있고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틈을 벌려주는 거예요. 하루에 3분이라도 5분이라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교사라면 수업을 위해 질서를 위해 아이들의 감정을 닫고 급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말할 수 있는 잠깐의 틈을 주는 거예요. 확인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선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아이의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변화는 아이가 갑자기 착한 아이가 되었거나 아이가 갑자기 질서를 잘 지키거나 말을 잘 듣거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조를 바꿔주면, 환경을 바꿔주면, 시스템을 보완해주면 아이는 그 구조 안에서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바쁘게 일을 처리했었다면 잠깐 멈추고 아이들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물어봐주고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고 앉아 이렇게 하지 않고 물어봐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던 시선을 바꿔서 구조적인 문제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거. 그렇게 하면 변화가 누적이 되거든요. 조용한 변화가 누적이 되면 그게 새로운 구조가 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던 일상의 패턴을 바꾸는 거. 이거는 아이한테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 원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굳어져 있는 구조, 패턴, 이것을 조금씩 깨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적이 돼서 새로운 구조가 되니까 다른 분위기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감정 조절을 하게 만들어주고, 공감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표현을 잘할 수 있게 연습시켜주고, 이런 활동들을 물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감정을 안전하게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 환경은 아이들이 만들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와 관련 사업을 하시는, 정책하시는 분들과 이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가 아이의 구조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아이의 환경, 생태계 안에 있는 한 어른이구나라는 동의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주 많은 분들이 아이만 했으면 좋겠어요. 얘를 보내서 얘가 개조가 돼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오랜 시간을 지켜보았을 때 이 변화가 작게 누적이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이 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정서 역량을 키우는 그 장을 함께 들어와서 함께 작동을 했을 때 그 토대가 만들어지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여기에서 감정에 대한 무엇인가를 배우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들이 되게 뻘쭘해 하세요. 아이가 갑자기 안 하던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뭔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런 표현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예전에 막 행동으로 표현했던 아이들이 언어화해서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에 내가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라고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 반응이 쌓이면 아이가 또 입을 닫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 함께 그 감정이 안전한 환경을 열어가야 돼요.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거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정이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간혹 그런 전화가 왔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감정을 왜 배워야 되죠? 감정을 배운다는 의미가 뭐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을 배우는 건가요? 감정을 왜 연습해야 돼요? 살면서 그냥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흘렀어요. 굉장히 많은 감정교육과 사회정서 교육이 도입이 되었고 이제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아직도 있어요. 심지어 그분이 원장님이건 교사분이시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감정을 다룬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내 신호를 읽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뭐가 불편한지 좋은지를 읽고 해석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나가면 내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가게 돼요. 생긴 대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감정에 굉장히 서툴러요. 조절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몇 가지의 표현으로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향과 기질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잘 감정을 다루고 되게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많이 역량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질과 성향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해오며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선택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선택하는 거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나 지금 너무 열받는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얘가 속해 있는 이 사람이 속해 있는 허용 가능한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걸 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내 감정에 대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잘 모르면 친구를 따라가요. 저게 좋으니까 따라가고 누가 너 지금 그런 거지? 라고 하면은 자기 감정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그런가 보다. 어른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저도 제 감정에 대해 확신이 되게 뚜렷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느끼는 게 맞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물음표가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첫 번째 학기에 들어갔을 때 필수 교양 과목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첫 시간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아, 고등학교 4학년이구나. 대학생이 아니구나. 성인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자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성인이 돼서 온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삶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겪을까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정서 역량을 기른다는 거는 착한 사람, 바른 사람,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되게 최적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능력, 그거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부모라면 어떤 걸 바꿔갈 수 있을까? 현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교사라면 어떤 걸 바꿔갈 수 있을까? 내가 정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 많은 사업을 내가 진행을 했는데 이게 다 따로 놀고 있지 않나? 연결이 되어 있긴 하나?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내가 항상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감정이나 사회정서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의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왔습니다. 공부가 먼저고 학습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자기 조절이 별로 안 돼요. 집중력이 없어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기에 지금 해답이 있거든요. 아이가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럼 아이가 앉아서 공부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당장 유튜브 보고 싶은 걸 접고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아이는 충동적인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다룬다는 거는 그냥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주로 이제 그런 거였어요. 놀이학교나 영어유치원이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조금 더 아이들의 감성적인 거, 뭐 리더십이라든지 정서지능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 기관보다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더 많이 선택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많이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초등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SEL이라고 하는 사회정서 교육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이 설명을 드려야 됐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북유럽에서 어떻게 정식 커리큘럼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늘 설명을 드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에도 그렇게 도입이 되어서 의무적인 차시들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해보면 단순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걸 가르쳐 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감정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지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변화시켜야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감정에 익숙해지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그런 거를 함께 해나가거든요. 그럼 아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구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감정에 익숙해지는 모습, 교사나 부모들이 우리도 감정에 서툴고 우리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내 감정을 바라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학습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가정이든 원이든 학교든 아니면 성인 단체이든 이런 조직에서 확인을 해가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질문 던졌던 게 있을 거예요.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떠오르실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에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고 있지? 얘는 왜 이렇지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반응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선택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감정 조절이 안 되지? 나는 왜 요모양 욕가르지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감정적인 조절이 안 되지? 어떤 패턴과 요인 때문이지? 이런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객관하거든요. 아이와 내가 분리되어서 아이와 아이의 감정을 분리해서 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내 감정과 나를 분리해서 보는 시선, 이 객관화의 연습은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마지막 질문을 볼게요. 3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에게 원했던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뭘 바꾸고 싶었지? 1번에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바꾸고 싶었어요. 아이가 공감할 수 있게 바꾸고 싶었고, 규칙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안하무인이에요. 아이에게 있어서 무엇을 내가 바꾸려고 했었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뭐였을까요? 내가 아이를 바꾸려고 했을 때 아이가 바뀔까요? 안 바뀌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관계가 멀어지거나 아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아이의 감정은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이를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를 고치고 싶어하는 부모나 교사의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면 아이는 그렇게 느껴요. 나는 고쳐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문제가 있는 애구나. 이게 쌓이면 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겠죠. 그럼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오늘의 핵심 문장인 거거든요. 아이의 문제는 감정을 모르는 것 혹은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안전하게 말해본 혹은 다뤄본, 회복해본 경험이 부족한 것이다. 정답이 없거든요. 여기 아무데나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모두 말이 되거든요. 내가 가장 더 이렇게 공감이 되었던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보시면 돼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그런 경험이 부족했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잘 제공해주지 않았었다. 네, 마지막에 9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거는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거든요. 그 무엇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반응 속도라고 한다면 아이가 뭔가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 버리려고 정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감정을 다루는 언어 규칙이에요. 감정을 얘기했을 때 자꾸 입을 닫게 만든다거나 감정을 비난한다거나 그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거나 약간 비웃는다거나 보통 부모님들이 농담처럼 어른들한테 하는 약간 조크처럼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했을 때 핀잔을 둘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무한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또 내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이상한 건가 보다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없는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정리하려고 했는지 이 과정을 회복시키려고 했는지 아이의 감정이 다뤄지고 회복이 일어났는지 아이의 감정은 다뤄지지 않고 사건만 종결됐는지 그 다음에 책임의 흐름 우리는 누구를 탓했는지 엄마를 탓했는지 애를 왜 이렇게 키웠어요? 엄마를 탓했는지 선생님이 제대로 못했잖아요. 선생님을 탓했는지 아이한테 네가 지금 잘못된 거야 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거 하나 질문지 한 개를 놓쳤는데요. 요거 해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가려고요. 이 QR을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 말고 맨 뒷페이지에 QR이 있습니다. 질문지 마지막에 먼저 할게요. 이 문을 열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뭘 가져간다고 했죠? 각자의 위치에서 질문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놓쳤던 건 뭐였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환경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놓친 게 뭐지? 이거를 생각해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말 한마디여도 괜찮고 아이에 대한 어떤 반응이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학부모인지 교사인지 또 기관의 장인지 상담하는 사람인지 행정정책 하시는 분인지 그 다음에 내가 자주 했던 정리 멘트 적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이제 적으셔도 되거든요. 내가 자주 아이의 입을 닫게 만들었던 거, 그 말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객관화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서 그거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번에는 지금 내가 내일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적는 겁니다. 밑에 예시가 있잖아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금까지는 비켜봐 지금 뭐가 문제야 빨리 정리하게 비켜봐 라고 했다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아이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틈이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빨리 정리해야 되거든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아이가 자기 말을 할 수 있게 한번 질문해줘야지, 이런 걸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되게 어색해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런 거 왜 그랬구나를 하는지 우리 알고 해야 되잖아요. 말은 배웠는데 그걸 왜 하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아, 이 말해도 되는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아이가 딱 이 느낌만 받으면 돼요. 아, 뭐가 그게 그렇게 심각해? 이렇게 받아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아 무서운 거 아니야, 아이의 감정을 늘 부정하는 게 내 입버릇이었다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줘야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내가 머릿속에 새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나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14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이후에 내가 돌아가서 해야 될 거 하나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장면 안에서 내가 구조를 점검해 봐야 되겠어. 나는 아이랑 뭔가 대화를 5분 이상 하면 자꾸 싸우는데 도대체 왜 이런지 그 패턴과 구조를 살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의 반응 구조 한 가지를 살펴볼 거야. 나 너무 많은 문제들 상당히 밀려오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모아놓고 보면 또 비슷한 공통점이 있거든? 그러면 어떤 패턴인지,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구조를 점검해 볼 거야. 자꾸 학부모가 민원을 하는데 이 민원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너무 힘든데 이 공통점이 뭔지를 내가 그 구조를 파악해 볼 거야 라는 다짐도 되고요.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내 실행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나 교육이든 뭐든 내가 진행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걸 한번 설계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되거든요. 한번 체크해보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료집 맨 뒤에 보면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뭐 설문조사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온 질문을 이 문 밖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들을 때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내가 한 개인을 탓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 패턴을 찾아가고 파악하게 되면 되게 모호했던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바꿔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알겠다.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나가시면 이제 휘발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저희 한 대표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정말 공감이 가는 고민을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학폭 관련된 일을 굉장히 오래 해오시면서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대하셨는데 이게 왜 항상 문제가 된 다음에 다뤄져야 할까? 이미 상처가 났거든요. 상처가 나기 이전에 상처가 나지 않게 면역을 기르는 방법은 없나? 이제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전부터 많은 것들을 찾아보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들어 볼까도 고민하셨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저희를 알게 되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그 고민을 말씀하신 거예요. 딴 대표님이 구미에서 하고 싶으신 것들은 학폭이 학폭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리고 꼭 학폭까지가 아니어도 조용한 폭력에서 아이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입을 닫고 감정을 다루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 구조적인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한 전반적인 부모와 아이와 교사를 위한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라든지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방법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방법은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앞으로 한 대표님과 저희와 함께 그 구조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면 QR코드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고민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개별 한 쪽짜리 브리프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 응답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도 좋고요.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괜찮고요. 제안하고 싶으신 거나 상의하고 싶은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다 한쪽 브리프를 드릴 거예요. 한 대표님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
당장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구미에 살고 있는 부모로서, 기관의 장으로서,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고민의 지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한 대표님이 여기에서 진행하실 많은 일들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남겨놓는 장이에요. 아이들은 감정에 서툰데요. 아이들이 감정을 모르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감정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한테 감정을 잘 이렇게 다룰 수 있게 가르쳐 주지만 그 다룰 수 있게끔 가르쳐 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 너무 없었던 거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감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토대 위에서 와요. 정서적인 안정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아이에게,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괜찮아. 너 그렇게 표현했구나. 괜찮아.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어렵진 않거든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라도 억지로 말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내 말을 듣네.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생겼네.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지금의 고민을 함께 공유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질문이 현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의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제 사후의 수습이잖아요. 사후의 처리, 사후 해결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정서 역량이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구미시에서 생겨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는 잠깐 짧게만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수도권 지역 서울에서 이제 아이들 기관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사회정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계신 부모님과 학부모님들의 감정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쭉 해오면서 느낀 것은 이 삼각구도, 교육의 삼각구도라고 하죠. 아이, 부모, 교사. 이 삼각구도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모님도 계시고 교육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삼각구도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장을 내 자리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QR코드에 남겨주시는 응답에 대한 답변으로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